예, 지금까지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론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사례를 분석하는 가운데 방금 공부했던 이론을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직방입니다. 여러분들 뭐 언론지상에서 한 번쯤은 봄직한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요 인터넷 동영상 주소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직방에 대한 광고 등 보시면은 또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서머리입니다. 우리 직방에 대한 여러 사례가 제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출처는 여기 있는 사이트입니다. 아산 기업가정실 리뷰 사이트인데 들어가셔서 텍스트로 쭉 길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케이스 서머리를 보신 후에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URL로 들어가셔서 케이스를 읽어보신다면 학습이 더 될 거라 확신이 됩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산업 규모는 약 GDP 대비 8%로 약 50조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은 주택, 토지, 빌딩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임대 사업은 11%로 이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비중은 연간 6천억 규모인 11.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동산은 인간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인과 동시에 또 상품 개별 물건의 품질 격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동일한 집이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굉장히 고가로 또 좋은 기자재를 통해서 품질 격차를 높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또한 주변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자본적 속성이 있는 경제재라는 것이죠. 경제재가 뭡니까? 소개해드린 대로 희소성 때문에 돈을 내고 구입할 수 있는 자유재와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죠. 특히 주거용 건물은 자산 가치가 있는 소비재인 동시에 투자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투기라고 표현되는 투자재로서 부동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나라 주거용 건물의 비중은 아파트가 61%, 단독주택이 20%, 다가구가 9.2%, 다세대가 6%, 또 연립주택이 2.3%로 절대 다수가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원룸과 투룸 같은 방은 소유권에 따라서 다가구 주택에 해당 임차 거래가 대부분으로 주로 소비재로 인식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는 2014년 기준 1,800만 가구, 이 중 임차 가구는 전체 44%인 800만 가구에 해당되고 우리나라 임대산업의 매출 비중은 일본과 비슷하지만 중개 수수율은 일본보다 낮은 반면에 매매 건수는 일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은 주택과 관련된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택 임대시장이 상업용 임대시장에 비해 거래총액이 5배에서 6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측면에서는 후진적인 성격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부동산 중개를 한다는 것은 중개인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가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중개인이 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랍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시장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중개인 입장에서 거래를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골고루 정보를 나눠줄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거래가 활성화될까요? 아마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덜 정보를 제공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일 겁니다.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은 고정되어 있어 임대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구조물의 성격을 변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 원룸, 투룸과 같은 방은 각각의 방이 갖는 개별적 특성으로 표준화된 상품이 존재할 수 없으며 부동성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시장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인의 경우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거래 시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중개인의 말만 믿고 혹은 본인이 눈에 보이는 짧은 시간에 눈에 보이는 그 주택이라는 상품을 보고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즉 부동산 거래 시장은 중개인에 의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인은 단순히 임대만 그런 부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임대한 주택에 문제가 발생 시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중개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중개인은 주택 임대 분야와 함께 취득, 소유, 매각 등 각 의사결정에 옆에서 도움을 주거나 맡아서 담당하는 부동산 임대관리 사업을 겸하는 형태로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용 거래, 주택거래의 특징을 보면 거래 시 많은 자금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당연히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는 못합니다. 이사 비용도 들고 거래 비용도 들고 중개 수수료도 들기 때문이죠. 또 거래에 있어 구매자의 삶의 패턴, 행동 반경 등 다양한 부분이 연관을 미치는 고관여 상품으로 고객과 상품 지역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밥집을 들려서 오늘은 뭐 먹을까 이런 고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고관여 상품이란 것이죠. 또 표준화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물리적, 위치적 특성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또 다양한 요소에 의해 가치가 달라지므로 평균적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한 오프라인에서의 탈중개화 현상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것만으로 원활하게 조정되지는 않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시장에서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선상에서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부동산 거래 시장은 수요는 당장 발생하지만 공급은 그 건설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 갭 때문에 정보가 많이 왜곡된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에 관한 정보가 집중되는 반면에 원룸, 투룸과 같은 협소한 지역별 시장에서만 정보가 공개되어 정보의 왜곡 및 독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사실상 아파트를 제외하고 원룸과 투룸 같은 방은 그 지역에 가보지 않거나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원룸과 투룸 정보를 쉽게 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구하더라도 부동산을 들리더라도 아파트에 관한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원룸, 투룸은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지 있지 않아서 사실 방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정보 취득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로 구현될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직방의 시작으로 연결됩니다. 먼저 직방은 2012년 안성우 대표에 의해서 서울대학교 인근 관악구 신림동의 원룸을 정보를 취득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한 원룸이 실제 빈방인지 확인 후 사진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상당수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허위 매물이 목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방에서는 직접 이를 확인하면서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방은 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은 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품을 직접 이 안성호 대표가 팔어 방을 보러 갔을 때 원하는 방이 실제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개설되어서 신림동에서 시작해서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 강서구 등 서울 전역으로 금방 이렇게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안성호 대표는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 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 3일 회계 법인에서도 근무했었고 그 후에는 창업 투자사인 블루런 벤처스에 입사를 해서 투자 상담력을 맡은 후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채널 블리츠를 설립해서 온라인 기반의 소셜 커머스 전자상거래인 포스트딜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딜은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에 위젯을 연동하여 누구나 쉽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서비스였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먼저 다녔던 블루런 벤처스로부터 15억 원의 투자를 받아 업계 최고의 인재를 모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이 안 대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좋은 서비스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이용할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이 일을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못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안 대표는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면서 창업은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으면과 동시에 직방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경영에만 접목시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사고하는 방식을 크게 커제이션 방식과 effectuation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causation 방식은 어떤 거냐? 목적 달성이라는 의미로 우리 회사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 이러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사고방식이 causation 방식이라면 effectuation 방식은 목표를 미리 설정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것이냐, 성과를 더 크게 확대할 것이냐라는 방법이란 것이죠. 즉, 이 얘기인즉슨 창업을 논리로 접근한다라면은 이 causation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을 활용할 거야. 하지만 알고 보니 스타트업 같은 창업 기업에서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causation 방식보다는 effectuation, 직접 부딪히고 실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그를 통해 기대하지 않은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이 바로 창업가형 사고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직방은 부동산이 갖고 있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 갖고 있는 정보의 부족, 또 중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적인 제공,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은 상품의 특성상 개별 물건의 품질 격차가 매우 크며 주변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견하며 그 중심에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인은 표면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두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과 관련성이 임차인보다 관련성과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임차인은 그 임대인의 집을 임대한 후에 떠나면 되지만 남아있는 집을 다시 한번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죠. 또한 부동산 임대관리 사업을 겸하는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에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교량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직방은 부동산에서 대리인의 역할을 단순한 교량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증자로서의 역할을 이라는 솔루션을 갖게 됩니다. 즉, 중개인의 6가지 역량 중에 브릿지, 교량자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 등장한 특히 지금 언급하는 부동산 상품의 확실성을 인증해 줄 수 있다라는 인증자로서의 역할을 많은 임차인들은 대리인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며 우선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은 10대와 20대를 타깃으로 선정해서 또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동산 상품은 일반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 원룸, 투룸 같은 매물로
한정지어 직방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직방은 임대인이 아닌 철저하게 임차인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일례로 직방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자취 경험이라는 독특한 기준을 마련해서 자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형태로 신입사원을 이제 채용하기도 있기도 하죠. 이에 따라 직방은 부동산 인증자로서의 역할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후 직방은 임대인에 대한 신뢰도, 즉 등기부 등본 확인 같은 절차, 또 임차인에 대한 신용도 등 스타트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는 기존의 부동산에게 과감하게 맡기고 온라인을 통해 방을 구하는 소비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방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도 마치 가본 것처럼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1년 6개월간 1만 5천 개의 건물을 찾아다니며 영업을 하고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검증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화면은 직방의 연역입니다. 2010년도에 채널 브릿지가 설립돼서 2012년도에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2015년도에는 1,000만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고 2017년에는 2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발전하는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직방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젊은 임차인들은 투기가 아닌 당장 살 방이 필요하지만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파트 중심의 형식화된 매물입니다. 즉 원룸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는 어렵던 것이죠. 이에 직방은 처음부터 미국의 진로우나 일본의 친따이와 같은 인기 부동산 앱을 벤치마킹해서 또 우리도 일본과 같이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지역 정보와 더불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중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직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심하게 됩니다. 무료 서비스에서 방을 구하는 소비자에게는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으나 집주인과 중개인들의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들에게서 매물 광고비를 받는 형태로 수익 모델을 변경하게 된 것이죠. 또 직방의 성과는 기존의 폐쇄적이었던 부동산 시장을 양면 플랫폼, 양면 시장 플랫폼으로 전환하며 시장을 선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직접 발품을 팔아 20만 개의 부동산 정보를 직접 사진으로 촬영해서 올렸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자 부동산 중개인들이 직접 정보를 올리는 플랫폼으로 생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이 직방의 안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모두 했다는 것입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직접 정보를 올리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직방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고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들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지역 신문이라든지 벼룩시장,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했는데 직방에서는 보다 세련되고 포맷화된 형태로 광고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직접 정보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직방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고객인 가운데 안심중개사 제도를 도입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검증된 중개사라는 이미지를 고객들한테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공실 제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올린 매물을 반경 2km 내에 위치한 중개사와 연결함으로써 신뢰도와 성사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직방은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호응을 얻게 되면서 방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완벽한 진입장벽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카피하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서 아주 많은 새로운 사업자가 직방의 성공을 보면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경쟁이 시작된 것이죠. 사실 직방이 내세운 비즈니스 모델은 즉 부동산 중개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인터넷 카페에 피터판의 좋은 방 구하기와 같은 사이트들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 카페가 수익 모델을 지니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앱의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그 패러다임이 직방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직방은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 팽배해 있던 정보의 폐쇄성, 불투명성, 그리고 이용자와 공인중개사 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2030 세대를 타겟으로 한 부동산 전월세 정보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면서 시장을 리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작정 직방은 오프라인으로 활성화된 중개시장을 외부로, 앱으로 이끌어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보의 폐쇄성, 불투명성, 그리고 정보의 불균형, 그리고 새로운 타겟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을 새로 선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창업 초기의 부동산 서비스들은 사실 직방 서비스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오프라인 생활정보지, 교차나루나 가로수 이런 것도 있죠. 또 네이버 부동산 114와 같은 서비스 등이 주류를 이루는 아파트 매매 위주의 매물, 그리고 고객은 40대 이상의 고객군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직방은 20, 30대로 타겟팅을 낮추고 아파트가 아닌 원룸, 투룸, 전월세 매물을 찾는 사람들을 타겟팅하여서 스마트폰으로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부동산 중개 오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제적으로 만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한편 부동산 중개 오토 플랫폼 서비스의 수익 구조는 기존 PC 기반의 서비스의 수익 구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는 다방, 방콜, 안방, 그리고 두꺼비 세상과 같은 다양한 부동산 앱의 출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굉장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자 직방은 홍보 방식에 대한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2014년 한 해 국내 벤처 캐피탈로부터 약 90억 원 정도를 수여받고 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비용으로 대대적으로 오프라인 광고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 이런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유사 사이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스타트업은 그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UI마저도 직방과 비슷하게 꾸며서 마치 직방인 척 혹은 직방과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오해하게끔 의도적으로 만들어 시장에 공략하고 있기도 했죠. 이 가운데 다방이라는 큰 경쟁자를 만나게 됩니다. 다방은 지난 2013년 7월 런칭되어서 2015년 1월에 벼룩시장, 부동산 서브를 계열사로 둔 미디어 윌에 인수되면서 직방의 가장 큰 경쟁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미래에셀이라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콜, 또 교차로에서 운영하는 빠방 등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시장에서 든든한 후견 기업에 힘입어 등장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직방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서비스 초기인 2012년도에는 30만 다운로드를 넘었고 2013년 말에는 100만, 2015년에는 1000만을 넘어 설치 대비 이용자율은 49.1%로 다른 경쟁 사이트보다 높은 이용률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직방에서는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연예인을 홍보 모델로 대거 기용해서 지상파 TV, CF뿐만 아니라 영화관, 지하철, 버스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던 직방은 수익 모델을 찾아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를 대행해주는 즉 광고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로 변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서비스 외적으로 직방 안심 직방 시스템을 도입해서 허위 매물을 최소화시키고 또 이용하는 공인중개사가 많아지면서 직접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게끔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직방의 매물 정보가 대대적으로 많아지면서 검수를 시작해서 꼼꼼하게 허위 매물이 있는지 실제 월세나 보증금 가격이 일치하는지 또 공인중개사는 신뢰할 만한지 여러 검증 장치 작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라이벌의 대결은 본격화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방은 미디어 윌에 인수된 후에 30억 원을 투자를 받으면서 직방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성장하게 되죠. 다방은 최근 매물 검색 알고리즘을
발전시켜서 이용자가 원하는 방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 2016년 파트너 공인중개사의 혜택을 강화한 다방 프로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직방과의 경쟁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에 못지않게 직방에서도 여러 벤처 캐피탈로부터 21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두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광고를 비롯해 대대적인 라이벌 경쟁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직방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기존의 안심 녹취 서비스, 매물 광고 실명제, 직방 안심 중개사, 5개명 중수 등을 강화하고 다방 역시 허위 매물 제로 등을 실시하면서 실제와 다른 매물을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들 경쟁 관계는 오프라인 광고로 이어져서 대대적인 매스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2015년 한 해에만 직방은 206억 원, 2016년에는 178억 원에 대한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기도 했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 끝에 직방은 2017년 최초로 흑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원룸, 투룸에만 그치지 않고 2017년 6월부터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해서 2016년 12월 기준 전국 802만 세대의 아파트 정보에 대한 수집을 완료했고 사진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가상현실 이미지를 통해 현장감 있는 아파트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또 다방 역시 이에 못지않게 실거래가 외에 주변 시세, 준공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매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사, 청소, 인테리어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열심히 추진하면서 이 둘은 본격적인 경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직방의 사례에 대해서 서머리 형태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퀘스천에 따른 아날리시스, 분석을 제가 해드릴 텐데 바로 연결해서 보지 마시고요. 먼저 퀘스천을 보시고 우리 이 강의를 청취하신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준비한 아날리시스와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지 또 학습이 더 요구되는지 같이 보시면 더 학습 효과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통적 부동산 거래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도출하고 직방 또는 부동산 중개 O2O 서비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시하시오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본 직방 사례 분석 전에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이론을 상기하면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금 서론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처럼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것이죠. 즉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정보가 불균등하고 이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역시도 한쪽에 대부분 임대인 입장으로 임차인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균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완전 경쟁시장과는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성이나 부동성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되며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 동일한 상품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갖는 개별성으로 표준화된 상품이 존재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시장에 참여하는 수도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평수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달라지고 또 부동산 거래 가격조차 굉장히 높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듯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지적인 형태로 인한 정보의 유동성이 높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만의 부동산 거래 시장의 특성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고 또 선분양 제도가 뭔지 알죠? 말 그대로 아파트를 다 완공하기 전에 이미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분양을 마치는 선분양 제도, 그리고 전세 및 보증부 월세 등이 존재하기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거래 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부동산은 실제 사는 집이 아닌 투자재로 인식되는, 또 심지어 투기로까지 이어지겠죠. 주택에 대한 왜곡 현상이 가중됩니다. 또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고 공급의 제약으로 수급 조절이 어려워 정보의 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비효율성이 발생됩니다. 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는 당장 발생하는데 공급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건설하는 기간, 즉 몇 년 후에 공급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금융의 활성화 저하 및 집값의 지속적 상승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월세와 달리 전세 및 보증부 월세 방식의 임대차 계약이 전체 임차 가구의 91%에 달하는 우리나라만의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요구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요구에 대한 분석은 분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다른 주택 형태에 비해 아파트의 거래가 집중되면서 최근 청년 실업 및 독립세대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기존 부동산 중개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요구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즉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중개인의 말을 믿고 이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 또 직접 둘러보긴 합니다만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여러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인들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시장에서 항상 존재했다는 것이죠. 또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투자가 아닌 자신의 살 집을 구하는 20, 30대 젊은 층에게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투룸과 같은 정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에 가면은 아파트에 대한 정보만 넘쳐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죠. 이런 시장의 니즈를 명확히 목격한다면 이런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비즈니스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 상품의 특징을 보면 특히 주택이라는 상품은 특성상 개별 물건의 품질 차이가 심하며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과 관련된 내적, 외적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중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인이 가진 정보의 비대칭에서 발생하며 그 열쇠를 중개인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표면적으로 중개인은 이 임대인과 임차인 두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맞지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대인과의 관련성이 임차인과의 관련성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한번 거래를 하고 떠나면 끝이지만 임대인의 물건, 즉 주택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간의 어떤 유대적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중개인은 임대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당장 자신이 살 방이 필요한 20, 30대 임차인들에게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에 대한 정보는 도움이 되지 않고 직접 가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시장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 맞게 직방 서비스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이죠. 직방의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장이 변하면서 방에 대한 정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골라 오프라인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하는 O2O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 직방은 이용자들을 대신에 실제 비어있는 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모아 웹이나 앱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방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함으로써 전통적 부동산 거래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여러 군데,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 혹은 주말에 부동산을 돌면서 집을 확인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물건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정보의 균등성이겠죠. 하지만 직방에서는 이 웹이나 앱상에서 실제 집의 사진을 확인하고 또 허위 매물이 없도록 장치를 만들므로써 고객들은, 즉 임차인들은 직방에 올라와 있는 물건들을 선행적으로 확인하고 몇 군데를 찍어 직접 방문하는 O2O 서비스를 통해서 그 편의성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O2O 서비스로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과 빠른 확산으로 새로운 시장과 고객이 창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O2O는 스마트폰 보급을 통해 이미 충분한 고객 기반을 다졌으며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적 거래 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O2O 시장의 전망을 보면 여러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2020년엔 1081조 원에 이를 예정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O2O 서비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출현 가능한 O2O 서비스의 사례입니다. 지금은 일상 서비스, 즉 대중이 일상에서 빈번히 사용할 수 있는 배달 음식 주문이라든지 택시 예약, 대리운전, 퀵 서비스, 이런 일상에서의 빈도가 높은 서비스 위주로 이 O2O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업무를 통해 그 과정에서 발생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한편 이런 일상 서비스를 넘어서 O2O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주기적 서비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미용실을 이용하거나 세탁을 하는 등의 이 클리닝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매칭 성공 시 고객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플랫폼 우회 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로 높은 수수료 수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가격 비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광고 수익으로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 즉 수수료를 낮추고 본인의 서비스 혹은 개별 사업자의 서비스를 광고해 줌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할수록 정보용 서비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숙박이나 부동산 정보 같은 거겠죠. 서비스의 이용 빈도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가 현저히 부족하고 플랫폼은 정보를 제공한 대가를 광고 수익으로, 즉 수수료보다는 광고 수익으로 치우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문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의료, 법률, 심리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 O2O 플랫폼 안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빈도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서비스의 질과 신뢰 수준이 매우 높아 플랫폼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한번 발생할 때 고도의 마진을 또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중개해 줄 수 있는 과정에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런 O2O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일상 서비스에서 전문 서비스로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방의 성공 요인을 초기의 목표 시장 세분화, 가치 제한, 수익 모델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트리거, 즉 방아쇠를 의미하는 것이죠. 뭔가 시동을 거는 것, 무엇인지 논의해 보시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론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이 직방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그려보면 직방의 사업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슬라이드 안에 이런 식의 9칸, 9블럭을 만들어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목요연한 전략적 청사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각 블록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블록은 어딘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문서를 읽어내려 하는 것에 익숙하지만은 비즈니스 모델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1번 어디라고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커스터머 세그먼트입니다. 고객 세분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고객을 세분화하느냐, 또 다른 시장, 기존 시장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는 틈새 시장을 발굴해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느냐가 바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핵심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이고 여기는 2차까지만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추가적인 고객은 누구시냐에 대한 고객 정의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야 한다 그랬죠? 예, 두 번째로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안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고객들에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가격적인 가치도 있을 것이고 편리성이란 가치도 있을 것이고 접근성을 낮추는 가치도 있을 것이고 디자인적인 가치도 있고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가치도 있고 기존 제품과 서비스와 더 차별화된 성능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가치 제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때 기존 제품들, 경쟁사들은 이런 가치를 제공해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 더 깊게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경쟁사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이런 가치를 제공해 줄 거야 라고 접근하는 방법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데 한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객에 대한 세분화 또 가치 제한 이 두 가지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블록은 어디로 넘어갈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채널, 쉽게 말씀드려 유통 경로입니다. 이렇게 타겟화된 고객에게 나는 이런 가치를 제공해 주는데 그 제공해 주는 유통 경로, 전달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접근 방법을 고민해야 될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고객 입장에서 고객은 도대체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또 비용 절감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리성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블록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고객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이런 방식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는 진짜 아주 헌신적으로 열심히 고객을 서포트하면, 어시스트하면 고객은 좋아할 것이다 라는 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헌신적이고 개별적인 어시스트는 뭐가 수반이 되죠? 그렇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지금 포커싱하고 있는 작은 기업, 스타트업일수록 고객을 어시스트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럴 여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을 구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때로는 고객에게 독립성을 두어라. 고객을 때로는 그냥 두었을 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IT, ICT 기술을 잘 활용하면 개별적인
서포트, 어시스트 이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코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즉 고객과의 공동 창작 작업을 통해서 관계를 구축한다라면은 보다 유기적인 관계, 또 그로 인해 발생된 제품은 고객 친화적인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는 무조건 개별적인 서포트를 잘해주는 걸 넘어서 고객과 함께하는 관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바로 하단에 있는 Revenue Streams, 우리는 무엇을 얻는 거냐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이런 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가치를 제안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 준 후에 수익이겠죠. 하지만 이런 재무적인, 정량적인 걸 넘어서 우리 보다 진보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사람들은 정성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수익까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1번부터 5번까지는 쉽게 말씀드려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항상 비즈니스는 투입이 있어야 산출이 있겠죠. 이런 산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왼쪽에 있는 네 가지는 투입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는 어딘가요? 여섯 번째 블록은 바로 Key Resource, 핵심 자원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자원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투입해야 될 자원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경쟁 업체나 다른 산업군에서 이런 것들이 투입된다라는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 무작정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나의 핵심 자원은 그게 아닌데, 내가 그런 핵심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은 없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때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쉽게 말해 끌어올 수 있고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통해 일곱 번째, 이런 비즈니스를 잘 구현하기 위해 핵심이 되는 키 액티비티, 핵심 활동은 무엇이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핵심 역량을 발휘해서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덟 번째, 비즈니스라는 것은 혼자 모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걸리고 많은 리스크, 위험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적절한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나를 돕는 키 파트너스, 핵심 파트너는 누구냐라는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코스트 스트럭처, 비용 구조는 무엇이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6번부터 9번까지는 말 그대로 투입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투입 요소와 그에 따른 생산, 산출물의 것들이 적절하게 조합하여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토대로 우리 직방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먼저 1번 커스터머 세그먼트죠. 우리가 사례에서도 보고 이론에서도 봤다시피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은 40, 50대 중년들이 많지만 직방에서는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다고 했습니다. 누구였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원룸, 투룸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으려는 20, 30대 직장인. 과거의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들을 1차적으로 타겟팅화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직방은 점차 사세를 확대하면서 향후 아파트 거래 희망자도 포함하는 형태의 고객 세분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가 부족한 20, 30대 원룸, 투룸 소비자들에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직방의 핵심 가치입니다. 또 주거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것, 이런 가치를 직방은 고객들에게 제시하고자 했죠.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맞습니다. 업계 최초로 직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젊은 사람들이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의 원룸, 투룸 정보를 사진을 비롯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고, 말 그대로 후보군, 찜해놓은 자료를 통해 오프라인 현상에서 방문을 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니즈를 충족시켰다는 것이죠. 한편 허위 메모리 없거나 또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직방 등록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직방에서 인증한 공인중개사다라는 어떤 서티파이어, 인증자 역할을 이 중개인 역할이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채널로서 활용한 것이죠. 바로 위에 고객 관계로 넘어가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헛걸음 보장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또 확실한 중개인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중개사 제도라는 고객관계 구축법을 통해서 고객들은 직방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와 있는 여러 서비스에 대한 어떤 유기적인 관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직방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매물이 올라간 곳에 대한, 또 부동산에 대한 광고 수수료로 수익원을 창출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직방의 핵심 자원은 원룸, 투룸 중개와 관련된 노하우가 핵심 자원으로 활용됐습니다. 초기에 이 안성우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상품이 올라와 있는 주택을 방문하면서 또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진을 올렸던 노하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직방 직원들 뿐만 아니라 중개인들도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핵심 자원으로 작동된 것이죠. 7번째는 핵심 활동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활동으로 두고, 또 부동산 중개인과의 연결, 또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정보 관리, 이런 것들을 직방에서는 핵심 활동으로 삼았고, 8번째로 직방의 파트너는 재무적 투자자. 아무래도 지금 창업을 계획하거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술력, 또 그 기술력을 화려하게 구현할 수 있고, 또 구현된 상품을 시장에 릴리즈 시킬 수 있는 어떤 자금력이 필요한데, 이 직방의 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재무적 투자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금액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부동산 중개인과의 관계를 잘 구축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보다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비용 구조는 광고비, 거래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비용 구조로 작동했다는 것이죠. 이런 직방의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일반 부동산의 비즈니스 모델과 확실히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려면 다른 사람들 혹은 기존 경쟁사와 다른 형태로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착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수익 모델 관점에서의 직방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 초기 직방의 비즈니스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 둘을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수요를 크게 발생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뭔가 직거래를 하면 더 거래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라고 인식하기 십상인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게 쉽게 말씀드려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고객들이 직거래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중개인을 통한 위험 회피, 매물에 대한 인증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고가다 보니까 또 한 번 결정하면은 몇 년간 이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제적 이득보다는
위험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또 안정적인 물건을 좀 접근했으면 하는 심리가 컸다는 것이죠. 이에 직방에서는 부동산 중개 O2O 서비스를 확립하면서 소비자와 구매자의 신뢰를 확인하는 예를 들어서 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든지 또 개인 신용도를 검증한다든지 이런 스타트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은 과감하게 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맡깁니다. 당신네들이 임대인의 물건에 대한 안정성을 좀 먼저 확보를 해달라. 대신에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와의 시간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이 비즈니스 모델에 많은 그 플레이어들, 말 그대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참여하게 하게끔 하는데 직방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직방은 매스 캠페인을 통해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라이벌인 다방과 경쟁을 하고 있다. 경쟁의 승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직방이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향후 어떤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 논의하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예,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직방의 향후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케이스 서머리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방은 다방이라는 새로운 경쟁자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면서 2015년 후에 막대한 비용을 광고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이는 많은 O2O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의 브랜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매스 캠페인을 엄청나게 진행하는 것이죠. 또 광고주들의 해당 콘텐츠를 스마트폰 앱 화면에 노출시켜주고 또 축적된 광고비는 TV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O2O 서비스를 선전하는 데 사용하며 소비자를 광고주들의 해당 콘텐츠로 유인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 플랫폼 비즈니스, 특히 O2O 서비스 기업들은 대중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제 광고나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구현한다는 것이죠. 한편 직방과 다방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면서 과도한 광고 경쟁을 진행 중입니다.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써가면서 이제 서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광고를 진행했던 것이죠. 이는 고스란히 양사의 경영상의 부담으로 이어져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 경쟁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한 역량 쌓기에 힘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를 경영에서는 치킨 게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해 가면서 또 적자를 감수해서까지 상대방보다 더 브랜드를 인지도를 높이고 또 상대방의 마켓 쉐어를 끌어오고 그리고 상대방이 죽은 후 경쟁사가 사라진 후 그 시장을 모두 점령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초기에는 막대한 비용을 광고비 등으로 쓰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다양한 O2O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에서 발생합니다. 직방과 다방뿐만 아니라 우리 흔히 이커머스, 소셜 커머스 등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라든지 위메프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이런 치킨 게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일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방은 다양한 마케팅 방법 중 매스 캠페인, 인터넷 광고, PPL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집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에 브랜드 상기도, 즉 일반적으로 고객이 어떤 상품군에서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 점유율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 기업이 투자한 광고비의 효과를 측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보시는 편은 이제 직방의 브랜드 상기도에 관한 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에서 브랜드 상기도는 최초 상기도와 총 상기도라는 걸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최초 상기도는 뭐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채널이 무엇이냐라고 고객들한테 질문했을 때 이를 우리는 최초 상기도라고 합니다.
반면 총 상기도는 해당 분야에서, 즉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에서 생각나는 브랜드를 모두 답변해 보시오. 이를 종합하는 걸 총 상기도라고 합니다. 즉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브랜드 상기도 그리고 광고 효과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직방 같은 경우에는 이 매스 마케팅, 대규모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에 최초 상기도는 20.9포인트, 총 상기도는 22포인트였는데 대대적인 매스 마케팅을 한 차례 진행한 후에 최초 상기도는 81.1%포인트, 총 상기도는 84.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단순하게 매스 마케팅을 통해서 광고비만 지출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한테 이런 상기도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투자를 받은 투자처로부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라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사한 내용입니다. 직방은 3번에 걸쳐서 매스 마케팅, 대규모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물론 향후에는 크게 증가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상기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방은 론칭 이후 현재까지 TV, CF, 5개 광고 등 총 4번의 매스 마케팅, 매스 캠페인을 진행한 가운데 광고 효과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또 직방은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보시는 것처럼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점에서 이제 매스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작정 광고비를 의미 없이 투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직방은 원룸, 투룸 같은 방에서 아파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장시킨 원인과 영역 변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고 또 미래의 부동산 오토 시장에 대해서 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업 영역 확장의 원인과 영역 변화에 대한 찬반 의견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방의 영역 확장은 지금 다양한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이 경쟁적으로 생기면서 원룸, 투룸 중개 시장은 포화 상태로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직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시장으로 진입했다는 측면,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초기 사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즉 초기 20, 30대 원룸, 투룸 중개를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에 아파트로 시장으로 진출했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느 쪽 의견을 선호하시는지요? 직방이 기존에 집중하고 있던 원룸, 투룸 시장과 달리 아파트 같은 고가의 부동산 시장은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으로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는 점, 그리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던 부동산 114, 네이버 부동산 등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직방에서는 과거 혹은 현재 20, 30대 원룸, 투룸을 중개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부동산은 오토 분야는 미래 가상현실과 같은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매물로 나온 부동산 실내는 물론 외부 전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서 구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홀스테드 프로퍼티에서는 매물로 나온 부동산 주택의 경관들을 이 VR 기술을 활용해서 마치 내가 그곳에 직접 방문해서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또 집안에서의 여러 활동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지금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처럼 실제 부동산 매물을 VR 컨텐츠나 파노라마 뷰처럼 입체적 형식으로 제공 시 잠재적인 고객이 온라인 서비스에 체류한 시간이 훨씬 길며
트래픽 값도 30%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직방도 이런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을 과감하게 도입할 때 어찌됐든 간에 한 고객이 나의 플랫폼 안에서 오래 머문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 또 궁극적으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직방은 이런 서비스를 도입해 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부동산과 관련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소개입니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먼저 Augmented Reality,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AR, 실제 현실의 3차원의 가상물질을 겹쳐 보여주는 기술을 활용해 현실과 가상환경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현실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포켓몬고 한 번쯤 해보셨죠? 뒷 배경은 우리가 진짜 실제 거리, 건물 등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 발생되는 포켓몬고의 활동은 이제 가상인 거죠. 이런 것 기술이 우리 부동산에서도 AR 기술로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입니다. 특수한 안경이나 장갑 등을 사용해 인간의 시각, 청각 등 감각을 통해 현실인 것처럼 유사 체험을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 접근성이 높아졌죠. 가상현실 게임숍도 많이 늘었고 또 실질적으로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직관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것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런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다. 세 번째로 3D 기술입니다. 인간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입체적 원리를 모방해 영상으로 구현하는 기술인 것이죠. 평면에 구현한다 하더라도 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우리 3D 기술이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도 접목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사이버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아주 고가의 저택을 구입할 때 한 번쯤은 모델하우스를 들어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직접 목격을 하고 나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웹과 모바일을 통해 신규 분양 단지의 면적별 구조와 인테리어 분위기, 거실 부엌 등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이 부동산에도 접목될 수 있겠습니다. 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CG 기술이죠. CG는 컴퓨터로 제작된 모든 화상 정보와 그 기술을 통틀어 일컫는 시각예술 분야의 한 분야로 회화, 디자인, 영화의 특수효과와 같은 창작예술뿐만 아니라 각종 시뮬레이션, CAD, 비즈니스용 그래프, 의료산업용 화상처리, 인쇄매체 편집 등 과학, 의료, 군사, 교육, 건축, 부동산 등 다양한 영역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드론을 띄워서 여러 촬영을 하고 그를 통해 고객들한테 접근성을 높이는 건데요. 이런 기술이 부동산에도 접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선 정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로 카메라, 센서 등 통신 시스템 등이 탑재되고 최근에는 건물, 부동산, 문화재 등 고공 촬영과 무인 배달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런 기술이 이제 부동산 관련 기술로서 접목되어 고객들한테 친화성을 높여 활용도와 또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 용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장시간 우리 직방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를 했고 또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방이 어떻게 현재까지 왔는지 케이스 서머를 했고 여러 질문들을 통해 직방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직방의 성공은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던 중개소를 온라인이나 앱으로 구현했다라는 물리적 이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개업 서비스를 그냥 어플리케이션에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이런 서비스는 필터펜 방구하기와 같은 네이버 카페 등에서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렇다면 직방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냐? 먼저 타겟을 새롭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부동산 거래 시장의 고객이 40, 50대 중년이었다면 직방에서는 누구를 선정했습니까? 바로 원룸과 투룸을 구하는 20, 30대 젊은 층으로 타겟을 새롭게 정의했고 그들의 니즈를 명확히 목격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아파트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직방에서는 원룸, 투룸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가 임대인 위주로 편향된 것을 임차인 위주로 겨냥시켰다는 그런 니즈를 명확히 목격한 가운데 이 안성호 대표는 초기에 직접 현장을 돌며 실행하여 기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중개업체와의 차별화를 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고를 하는 방식에 effectuation 사고방식과 causation 사고방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causation 사고방식은 뭡니까? 딱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라는 관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effectuation 관점은 뭡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먼저 선행적으로 목표를 선택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즉 직접 실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즉 그 목표치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죠. 갖고 있는 재화와 역량을 바로 구현하는 사고방식, 바로 effectuation 사고방식입니다. 즉 안성우 대표는 처음부터 직방의 비즈니스 모델을 causation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구현하겠다라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자신이 거주했던 신림동을 돌면서 또 고객엔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직관적 경험을 토대로 직접 돌면서 구현하면서 effectuation 하면서 직접 사진도 촬영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기존 중개업체와의 차별을 구현했다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스타트업 기업일수록 causation 사고방식이 아닌 이 effectuation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이 창업가라면 이 causation 방식,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직접 구현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검토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에서 요구하는 파이낸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가 캐즘이라고 하죠. 기술을 토대로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는 하나의 어떤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금력 부족이라는 것이죠. 아이디어는 좋고 당장의 어떤 기술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이를 시장에 릴리즈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한데 말 그대로 자금력이 좋지 못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방의 안성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투자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말 그대로 총알을 초창기에 많이 확보해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대중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연예인을 그 CF 모델로 과감하게 도입해서 매스 마케팅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확 높일 수 있는 상기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또한 고객의 니즈와 우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는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높고 또 한 번 구입을 결정하게 되면 장시간 거주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사전에 보다 고객들에게 리스크를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안심 녹취 서비스, 또 매물 광고 실명제, 안심 중개소 5개면 준수, 허위 매물 제로 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직방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매물들은 여러분들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어라는 신뢰감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직방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원룸, 투룸 서비스를 넘어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아파트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방은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구현해서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뭐 비즈니스라는 게 내일 또 향후는 어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이런 탄탄한 기반은 분명 직방이 미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